안녕하십니까, 오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박님들께서 보내주신 좋은 댓글 중에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로 몇 가지 묶어봤습니다. Q&A 시간 한번 마련해 봤고요. 그 중에서 나무하고 풀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그리고 생물의 분류 체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식물, 동물, 원생생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좋아하시는, 야외 영상만큼이나 재밌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와 풀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떤 자료에서는 리그닌 유무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형성층 유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대나무가 아주 헷갈립니다. 당연히 형성층이 없으니까 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나무 줄기는 딱딱하니까 리그닌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나무하고 풀은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거의 대부분은 저건 나무, 저건 풀이라고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일부 종들이 나무하고 풀이 헷갈리는, 저게 나무일까 풀일까 가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나무죠. 이름으로 봐서는 대나무,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나무일 것 같은데 일반적인 나무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친구 중에도 분류학적으로 보면 나무 쪽에 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동초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친구인데 인동초니까 풀 같잖아요. 그리고 보면 풀 같아요. 그냥 덩굴류인 풀 같은데 형태적으로나 분류학적으로 보면 목본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몇몇 친구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하고 풀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나무는 오래 살고 풀은 오래 못 살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풀들도 여러 해살이 풀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만큼이나 오래 사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가끔 100년 묵은 산삼이라고 하는 얘기나 500년 묵은 산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굉장히 극한 조건에 살고 있는 풀들, 히말라야 설선 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사막에 살고 있는 그런 극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풀들은 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만큼이나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하고는 나무하고 풀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리그닌이라고 하는 거는 목질소라고 해서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건물에 비유하자면 건물을 단단하게 짓기 위해서 철근을 넣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게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리그닌이 사이사이에 있는 섬유질들을 감싸고 있는 구조가 목재 구조인데 리그닌이 많이 있으면 이 나무는 단단해져요. 근데 대부분의 풀들은 이 리그닌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고 대부분의 나무들은 리그닌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단한데, 나무 중에서도 리그닌이 없거나 아니면 성분이 좀 적은 친구들이 있고 풀들 중에서도 리그닌을 함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무 중에는 덩굴지는 나무들 있잖아요. 칡이라든지 등나무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감고 올라가거나 덩굴지는 그런 친구들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리그닌의 함량이 적거나 거의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리그닌이 없거나 아주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풀인데 단단한 풀들이 있거든요. 고추를 가을거지 할 때 고추대 제거해 보시거나 아니면 수확 끝나고 가지대 제거할 때 보면 완전히 목질화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풀임에도 불구하고 리그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단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그닌의 유무만을 가지고 나무하고 풀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나무는 단단하고 풀은 부드럽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나무도 마찬가지로 대나무가 그렇게 단단한 이유는 리그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 주신 것 중에 형성층의 유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식물들은 형성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풀도 형성층을 가지고 있고 나무도 형성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성층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식물들이 일기생장이라고 하는 걸 하고 이기생장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일기생장은 풀들이나 모든 나무들의 처음 성장기예요. 그 생장기가 일기생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드는 형성층을 전형성층이라고 합니다. 뭐든 다 될 수 있는 형성층이에요. 그런 전형성층을 만들고, 이기생장이라고 하는 생장 패턴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무들이 하는 생장 방식입니다. 옆으로 계속 두꺼워지는 생장을 하는 걸 이기생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형성층이 유관속 형성층이라고 하는 형성층이에요. 그래서 형성층의 종류가 좀 다른데, 아무튼 형성층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생장을 하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유관속 형성층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부피생장을, 옆으로 두꺼워지는 그런 생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풀은 그런 이기생장을 하지 않아요. 일기생장에서 멈추기 때문에 오래 살더라도 옆으로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결정적인 차이는 형성층의 유무가 아니라 일기생장에서 멈추느냐 이기생장으로 들어가느냐,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해를 거듭하면서 부피생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걸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부피생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말로 하면 나이테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인데, 적도지방에 사는 1년 내내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나무들은 나이테를 만들지 않거든요. 부피생장은 하는데 나이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하면 나이테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보다는 부피생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무하고 풀을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리그닌의 유무나 형성층의 유무가 나무와 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는 좀 어렵고, 그거보다는 해를 거듭하면서 부피 생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나무하고 풀을 가르는 훨씬 더 적합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나무로 돌아오면, 대나무는 아무리 오랫동안 살더라도 그 줄기가 점점 더 두꺼워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나무의 줄기는 보통 보름 정도면 다 만들어지는 줄기의 굵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굵어지진 않습니다. 그 대나무가 8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계속 그 굵기거든요. 하지만 리그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래서 대나무는 단단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무에 포함시키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해마다 부피생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를 대략 한 60년생이나 100년생쯤 되는 초본이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조금은 더 기초생물학에 가까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호박님들이 수준이 깊으셔서 꽤 깊은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워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생물을 고세균, 세균, 진핵생물 3역으로 분류했어요. 이런 분류 체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지를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스미스라는 분이 진핵생물을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동물계, 크로미스타계로 분류하는데, 원생동물과 유색조식물의 차이점은 뭔가요? 여기서 유색조식물이 크로미스타라고 하는 거고요. 미역을 원생동물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크로미스타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렵죠? 꽤 어려운 질문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우리 호박님들 중고등학교 때 분류체계 배우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으실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고,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외우셨을 텐데, 거기서 제일 큰 분류 기준인 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묶음 단위인데, 얼마나 큰 단위냐면 식물을 통틀어서 식물계, 동물을 통틀어서 동물계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큰 분류 단위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런 계 수준에서 몇 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학자들마다 조금 주장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통용되던 건 아주 과거에는 두 개로 봤습니다. 우리 눈에 딱 보이기에는 식물과 동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현미경도 발달하고 학문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아주 작은 친구들 중에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식물이라고 봤던 버섯 종류들, 균류들도 보니까 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미경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명들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생물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세균계라고 해서 하나의 개로 빼요. 그래서 5개의 개로 많이 구분을 했었어요. 제일 작은 쪽부터 보면 세균, 그 다음에 원생생물, 그 다음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개의 개로 봤었는데 요즘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6개의 개로 보는데 개를 다시 한 단계 더 위로 올려서 역이라고 하는 더 큰 분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의 역으로 나누고 6개의 개로 나누는 게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과정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검증된 학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분류 체계를 보면 3역, 그래서 고세균역, 세균역, 진핵생물역 이렇게 3개의 역에 다시 그걸 6개의 킹덤, 6개의 개로 나누는데 그게 고세균 개, 세균 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쭉 봤던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6개의 개로 나누는 게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일반적인 분류 시스템입니다. 그 학설을 누가 제기를 한 거냐면 아까 우리 호방님께서 말씀해 주신 워즈 박사라고 하는 분, 칼 리차드 워즈라고 하는 분이 그 3역 6개라고 하는 분류 체계를 만들어내신 분이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만 봤을 때는 큰 생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역이 없이 그냥 5개가 일반적일 때는 진핵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었어요. 동물, 식물, 균,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보면 보이는 원생생물. 이 정도가 일반적이고 세균은 그냥 워낙 작으니까 다 뭉뚱그려서 세균 이렇게 봤었었는데 이제 요즘 그 3역에서 보면 3개의 역 중에서 2개가 세균이거든요. 고세균하고 세균. 예전에는 하나의 세균으로 봤던 그 세균 영역도 열심히 더 크게 확대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정말 원시적인 세균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금 등치가 큰 세균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너무 다르더라라고 해서 아예 큰 역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고세균역, 그냥 세균역 이렇게 나눌 만큼 그 세균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합니다. 아마 연구가 더 진행되면 될수록 그 세균 쪽은 더 많은 것들로 이렇게 세분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 박사란 분이 아까 구분했다는 분류 방법은 조금 다른데 토마스 캐벌리어 스미스라고 하는 그분도 6개로 구분을 하는데 그분은 진핵생물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구분을 합니다. 세균은 그냥 하나의 세균역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진핵생물을 4개가 아니라 5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원생생물을 조금 더 구분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원생생물을 하나의 개로 보고 그 다음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구분을 했었었는데 사실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구분을 하다 보니까 식물하고 동물은 명확해요. 그리고 균도 어느 정도 명확한데 단세포 생물들이나 아주 단조로운 생물들 중에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세균도 아닌 그런 친구들을 원생생물로 뭉뚱그려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친구들이 모여있는 게 원생생물계였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 박사라는 분은 원생생물 중에서도 동물에 가까운 활동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식물에 가까운 엽록소를 포함하면서 광합성도 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2개의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개가 식물 쪽에 가까운 친구들을 유색조 식물계 또는 영어로는 크로미스타 개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에 가까운 친구들은 프로토조아, 우리말로는 원생동물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원생생물을 그렇게 2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원생동물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아는 움직이는 단세포 생물들 유글레나나 집신벌레, 그 다음에 아메바 이런 친구들이 다 그 프로토조아 원생 동물계에 속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미스타계, 유색조 식물계에 포함되는 친구들은 식물처럼 생겼는데 원생 생물에 포함되어 있던 친구들, 대표적인 친구들이 우리가 즐겨 먹는 그 해조류들입니다. 미역, 김, 파래, 다시마
이런 친구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원생 생물로 해서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이런 움직이는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묶여 있었었는데 그 스미스 박사님은 그걸 나누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해서 크로미스타계와 프로토조아계를 나눴었던 거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거냐의 차이인데 이 스미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진핵생물을 조금 더 세분화하신 거고요. 워즈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균이 훨씬 더 큰 분류군이다라고 해서 세균을 조금 더 구분하신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세균 쪽을 더 세분화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우리하고 더 가까운 진핵생물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이 나는 좀 더 와닿는다라고 하면 스미스 박사님의 분류 체계를 따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그냥 마음 가시는 그런 쪽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저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역, 김, 파래, 다시다는 식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분류 체계에서는 그 친구들은 원생 생물에 포함되는 친구들이어서 식물로 구분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식물을 어디까지 보느냐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식물을 굉장히 넓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그 친구들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좀 좁게 식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육상식물에만 국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기준인 거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식물, 여기서부터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우리 호박님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호박님들께서 보내주신 좋은 댓글 가지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앞으로도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식물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아는 질문일 수도 있고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는 건 좀 더 공부해서, 모르는 건 더 깊이 공부해서 재미있게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주시면 저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우리 호박님들께 재밌는 얘기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그런 것들을 소재로 또 재밌는 영상들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